네,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여야 유력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출마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탈당과 당 잔류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이제 속보를 통해서 자막으로 새누리당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서울 마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을 일단 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지역을 두고 고심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마음을 정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서울 예. 전체가 험지일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 험지일지 그것은 이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는데 부산 해운대에서 애초에 출마하려고 내려갔다가 예. 김무성 대표에 의해서 서울 지역 험지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고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말을 듣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도봉이라든가 마포라든가 구로라든가 여러 지역을 지금 당에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험지라는 것은 야당의 거물이 있는 지역구나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야당이 쭉 집권을 해왔던 당선이 되었던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현역 의원 지역인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선택하라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했기 때문에 안 전 대법관 입장에서는 일단 당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은 당선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 그리고 손쉬운 지역이 저는 마포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마포갑이 과거에 이제 지금 노웅래 의원이 현재 지역구 의원인데 예. 재선 의원이죠. 그 전에 노웅래 의원의 부친인 노승환 의원이 12, 13대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두 번 하셨고 그 다음에 14, 15, 16대에는 박명환 의원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세 번 연속 지금의 새누리당이 현역 의원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17대에는 열린우리당 압승 그때 탄핵 때문에 열린우리당 압승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노웅래 의원이 처음 열린우리당으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18대에는 강승기 의원이 지난번에 네. 한나라당으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직전 총선에서는 현재 노웅래 의원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해서 당선이 된 지역인데 이렇게 봤을 때 마포갑 경우는 새누리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험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상황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애초에 뭐 박영선 의원 지역구를 간다던가 또는 뭐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이 있는 동작을 간다던가 이렇게 조금 야권의 중진급 또는 이제 다선 의원이 있는 지역을 갔다면은 예. 뭐 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성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까지 마포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권과 야권이 번갈아 가면서 국회의원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수도권의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곳이지 험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구도가 1대1 구도에서조차도 여야가 번갈아 가던 지역인데 지금 야권은 이제 다당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사실 특정한 몇 군데를 빼놓고는 다 사실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마포갑의 유권자들은 마포갑에 저 사람이 우리가 온다라는 거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얘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홍보가 된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험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쁘그러운 상황이 아니냐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죠. 대선주자급이라는 분이 이제 오후에 종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우리 오세훈 오세훈 전 시장. 전 시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 대법관님도 대선 주자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급을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네. 지역 주민들께서는 미래에 실세가 정권의 실세가 오면 아니면 미래에 어떤 큰 일을 할 분이 오면 우리 지역 발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노웅래 의원한테는 어떻게 제가 이제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지역에서 지금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했던 강승규 예. 전 의원이
이제 저항을 할지 아니면 타협을 할지 역대 이렇게 선거 때를 보면 거물들이 내려왔을 때는 지역위원장들이 대부분 이제 타협을 하고 저항을 하지 않는 그런 행태였는데 강승구 의원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기자회견도 했지만 지금 이제 막상 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안대희 대법관과 경쟁을 할 것인지 경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타협을 할 것인지 저는 타협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승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8년 동안이나 텃밭을 갈아왔었거든요. 경선 일단 안대희 전 대법관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경선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타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원칙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전략공천 없다고 이제까지 김무성 대표가 공언을 해왔는데 경선 없이 후보를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앞에 말과 뒷말이 너무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당 공직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략 지역 정말로 이게 예를 들면 험지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와 붙었던 손수조 후보가 있었죠. 이런 경우라면은 뭐 전략 공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경우도 아니거든요. 당연히 경선과 뭐 험지 출마 이건 별개고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지금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이 경선을 통해서 그 예를 들면은 뭐 강승규 전 의원 이분 경쟁자인데 이분이 승복을 하지 않으면은 네. 지난 그 재보궐선거 때도 한번 드러났지만 관악이 야당에게 아주 최고의 적지였습니다. 근데 야권 후보가 여러 명 나와서 표갈림 현상이 나니까 새누리당 후보가 손쉽게 승리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도권이 지금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분위기라고 하지만 그 여당의 후보가 예를 들면 강승규 후보가 승복하지 않고 출마를 하게 된다. 즉 여권의 후보가 2명, 3명 난립하게 된다. 이러면은 아무리 뭐 대법관 출신의 총리 후보자 뭐 이런 타이틀이 있는 분이라도 당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수도권은 1, 2%에 갈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절차는 다 밟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경선을 통해서 앙금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경선을 통해서 상대방 후보 떨어지는 사람을 포용하고 그 조직까지 다 안고 가야지 네.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새누리당 경선룰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하고 다른 당으로 탈당을 해서 출마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새누리당 경선룰을 보면 결선 투표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복을 못하면 탈당해서 다른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선관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경선룰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앞서 그 말씀하셨지만 뭐 안 전 대법관이 사실 원래 이제 출마를 원한 지역은 부산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 그 잠룡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견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서 대선 출마를 생각이 없다, 안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대선 출마로 이어질지는 뭐 정계 은퇴를 했어도 다시 들어와서 대선 출마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천 탈락에 전략공천이라든가 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탈락시킨 2번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대표로 있는 이상은 그런 아픔을 주지 않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략공천을 얻고 당내 뭐 완전 국민 경선 이런 걸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잠시 후에 현재 새누리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인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기적을 만든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범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반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OECD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면 내 노력의 결과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사회, 누구에게나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되는 균형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정치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현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을 같이 봤는데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잠깐 예.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 역시 대법관 출신답게 그리고 신뢰와 원칙, 대한민국의 살 길고 법과 제도, 예. 법치주의 차원을 상당히 저희 일성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그것은 새누리당의 기조와 똑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 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예.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와 상의해서 발표도 하고 그런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마포에서 출마를 하지만 국회의원은 마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마포의 대표자가 되겠지만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아젠다, 국정 철학을 같이 대통령과 같이 함께 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아마 마포 구민 그리고 국민들한테 오늘 내세웠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정치 현역으로 특히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그리고 기회가 평등한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만 대법관이라 그러면은 삼권 분립에 있어가지고 사실 한 축입니다. 사법의 최고 수장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또다시 입법부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까지 됐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차기 대선 주자로 불리시는 분이 수도권에 나오신 거는 뭐 용기를 낸 거다. 부산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었는데 서울까지 굳이 올라와서 힘들게 경선까지 하신 거 보면 어쨌든 본인이 밑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느냐. 오늘 뭐 출마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덕담을 해드리지만 험지 출마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검사 출신이고 대법관 출신이고 이제 공직에서 평생을 있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현실 정치의 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유권자들과 같이 피부를 맞대면서 서로 호흡하면서 술잔도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특히 이제 사법부 이제 검찰 쪽에 있던 분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막상 이제 내일부터 현지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부터 물론 겉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겠지만 내적으로는 야 내가 정말 어렵다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어떤 현실을 경험하는 출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박영선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보시나요? 참 김종인 이전과 김종인 이후로 나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영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영선 의원이 탈당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까지 장고를 거듭했으니까 그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 김종인 이후에는 좀 선대위원장 영입 이후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박영선 의원이 그동안에 당 내에서 줄기차게 어떤 이념적인 중도가 아니라 실용적으로서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기치를 제일 앞에 내거신 분이었고 네. 또 그와 가장 궤를 같이 하시는 분이 선대위 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할 명분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영입 이전에는 탈당할 확률이 50%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50% 이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약간 잔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이제 야당 캐스팅 보트를 박영선 의원이 쥐고 있는 셈인데 이 거치에 따른 야권의 운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영선 의원이 예. 캐스팅 보트까지 야권의 분열의 성패를까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예. 호남은 엄청 복잡하게 돌아갈 뿐이지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정권을 잡고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네.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더민주당과 50대 50으로 지금 박빙으로 지금 경쟁 구도인데 어느 순간 한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것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민주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고 그렇게 봤을 때 장고 속에 악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영선 의원의 경우는 미리 결단하지 않은 것이 장고 속에 아주 귀중한 결단, 소중한 어떤 결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결단하지 않은 것은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민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구로울 같은 경우는 호남 유권자가 40% 정도가 되는데 그러나 수도권에서 탈당을 하면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하면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는데 10년 정도 걸리는 것이 정치권의 어떤 그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갈등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앞으로 탈당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한 80% 이상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수도권에서 탈당을 할 경우 더민주당에서 틀림없이 후보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내려보낼 것이고 그럼 나중에 서로 양당이 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탈당한 세력은 공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탈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박영선 의원이 잔류 쪽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근데 반대의 가능성도 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냐 안 주냐 뭐 몇 가지 뒤에 말들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즉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비주류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통해서 물론 정리가 되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잡음으로 들린다. 네. 그렇다라면은 박영선 의원이 탈당할 명분은 계속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설 전에 이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단독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무게를 주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생긴다 이러면은 박영선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은 남아는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